안녕하십니까. 오늘 환경 심포지엄의 이제 좌장을 맡은 유연철입니다. 오늘 사실 시간적으로 예정된 시간보다 30분 이상이 지연이 돼서 저희가 빨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앞에 우리 허탁 교수님, 맹학균 우리 과장님 어마어마한 발표를 해주셔서 많이 배웠습니다. 특별히 우리 그 요약을 간단히 한다면은 우리 과거의 그 규제 프레임이 환경 오염에서 과거가 현재는 탄소 배출인데 미래는 제품의 지속 가능성이다. 이렇게 해서 제품의 경쟁력이 이제 과거에는 가격이었다가 지속 가능성인데 이 지속 가능성에서는 순환 경제가 필수고 거기에 선도하는 지역이 EU인데 EU가 새로운 무역 질서를 우리가 마련하고 있어서 우리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저로 하여금 이를 한 문장으로 좀 요약해라라고 한다면 저는 제품의 설계 단계부터 순환 경제를 내재화하라. 그리고 이를 전 생애 주기로 관리하라라고 한번 요약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돼서 우리 토론자분별로 5분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짤막짤막하게 하고 소개도 시간 절약상에 각자 발표 때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조지혜 선연구위님. 네, 안녕하세요. 한국환경연구원 조지혜입니다. 우선 허탁 교수님과 그리고 맹학균 과장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어서 이러한 글로벌 재편 방향이 이제 우리나라 산업과 그리고 정책에 주는 시사점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글로벌 순환경제 정책 흐름을 크게 4가지로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첫째, 이제 제품 설계 기준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것처럼 EU ESPR, 이제 배터리 규정,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유럽 의회에서 이게 최종 채택된 그 폐차 규정안 ELBR 부분들을 대표적으로 들 수가 있겠고요. 제품 설계 단계에서부터 이 순환성을 고려하도록 제품 환경 규제 형태로 해서 강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재생원료와 핵심 광물에 대한 순환 공급망이 이제 확보가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이제 재생원료 사용은 이런 시장 진입 그리고 인증이나 공급망 관리에 있어서 굉장히 필수 요건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주요국들은 그 자국의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전략을 병행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환 경제로 지금 자금의 흐름이 움직일 수 있도록 전환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 제품이 가지고 있는 환경성과 그리고 순환성의 정보를 이제는 디지털을 통해서 투명하게 제공이 되고 또 추적성 기반으로 또 입증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다음 그림은 이 EU 순환경제 정책들이 개별 분산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매우 긴밀하게 연계되어서 시너지를 내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 중심에는 이제 ESPR, 에코디자인 규정이 있고요. 그래서 이는 제품 설계와 그리고 정보 관리 기반이 되면서 EU의 그 순환경제 정책의 핵심 축으로서의 그런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칙과 기준이 이제 배터리, 자동차, 전기전자 제품, 섬유, 의류 등으로 적용이 돼서 확장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큰 흐름이 이 재생원료 시장을 만드는 것인데 이제 올해 채택될 예정인 이제 순환경제법을 통해서 EU를 하나의 커다란 도시광산으로 만들고 또 역내 폐기물과 그리고 재생원료의 거래를 원활하게 해서 이 2차 원료에 대한 그 확보를 위한 단일 시장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핵심 광물 확보를 통해 또 자원 안보를 강화해 나가고 있고 또 리소스 EU라든지 산업 가속화법을 통해서 자국의 산업 경쟁력을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이런 설계 요건이라든지 DPP 방법론 등을 또 유럽 표준화하고 있고 이어서 이 부분을 ISO를 통한 국제 표준화로 함으로써 이런 유럽 규제 그러니까 기준들을 지금 확산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 역시 올해 4월에 이 발표된 순환경제 액션 플랜을 통해서 제조업과 자원순환 산업 간의 연계를 강화를 하고 있는데요. 특히 제품이 설계 잘 되기 위해서는 이 재활용 현장에서의 요구가 반영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정보를 함께 공유하고 조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지금 현재 기후부에서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에코디자인 제도화 포럼과 그리고 품목별 정책 협의체는 매우 중요한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큰 흐름이 이제 재생원료 사용 확대인데요. 이 부분은 EU뿐만 아니라 이제 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 노르웨이, 우리나라에서도
이 재생원료 사용 목표를 확대하고 있는데요. 근데 특히 현재 미국의 지금 4-5개 그런 주에서는 이미 재생원료 등의 요건을 또 포장지에 요구하고 있어서 이 미국 시장에 대한 대응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좀 현장의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재생 플라스틱과 관련해서는 이런 포장재, 그리고 자동차, 전기전자 제품 등의 여러 산업군에서 이 수요가 동시에 증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 재생원료 정책은 개별 산업군별 목표 설정에 머무르지 않고 이제는 산업 간 수요와 공급을 연결하는 보다 좀 통합적 관점에서 제도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만큼 얼마나 지속적이고 좀 안정적인 그런 적으로 이 고품질 재생 원료를 확보하느냐가 또 큰 그런 과제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이제 핵심 광물에 대한 순환 공급망을 통한 자원 안보도 중요한 정책 과제로 부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EU, 일본, 미국, 중국 모두 이 핵심 광물을 산업 안보 측면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G7에서도 이 핵심 광물의 안정적인 확보를 경제 안보와 그리고 산업 경쟁력 차원의 핵심 의제로 또 다룬 바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해외 주요국에서는 이 순환 경제를 녹색 금융이나 세제 지원과 같은 이제 결합을 해서 산업 경쟁력을 키우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EU에서는 청정 산업들이라든지 리소스 EU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지금 금융 지원과 그리고 공공조달 연계를 하고 있고 또 일본은 GX 금융이라든지 서큘러 파트너십 등을 통해서 민간 투자와 산업 생태계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미국과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기업이 앞으로는 이 순환성이라고 하는 거를 새로운 경쟁력으로 인식을 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함께 이제 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제 제품의 순환성을 데이터로 직접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EU 시장에 출시하기 위해선 DPP가 중요하고요, 필요하고요. 그래서 내년 2월 이제 배터리 여권을 시작으로 해서 철강, 알루미늄, 섬유, 의류, 또 타이어 등의 그런 주요 제품군으로 그 대상이 확대가 되고 있고요. 이제 앞으로는 이런 각 밸류 체인 간의 데이터를 어떻게 연결시키고 또 확보할 것인지, 그리고 데이터 주권이라든지 공개 범위, 또 정부와 산업계의 역할 분담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구체적인 그런 내용들이 이제 논의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를 종합하면 이제 순환경제 정책은 그 에코 디자인을 주축으로 재생원료 그리고 핵심 광물, 산업 육성 지원, 디지털이 패키지화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도 순환경제 사회 전환 촉진법에 이제 근거해서 제1차 순환경제 기본계획이 현재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7년부터 36년까지 이제 10개년 계획이니만큼 이 계획에 에코 디자인을 포함해서 이런 요소들을 통합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이 정책 체계가 필요하겠고요.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에코 디자인 이제 기반의 그런 전주기 관리와 그리고 고품질 순환 원료 시장 조성을 통해서 좀 실질적인 순환 고리를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고요. 특히 이 정책 효과를 이제 높이기 위해서는 여러 부처 간의 그 데이터 연계 그리고 그런 정책 거버넌스 그리고 제조사와 재활용 업계 간 협력 체계 이런 부분들 그리고 기업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인센티브가 함께 작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특히 KGX 그런 전략과 연계를 해서 기술 개발이라든지 인증 표준, 금융 세제, 지원 수단들을 종합적으로 활용을 해서 이 순환 경제에 관련된 그런 기업의 초기 투자 부담과 그리고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고 그리고 이런 글로벌 녹색 전환 그런 흐름 속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뒷받침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 또 녹색 제품과도 연계를 시켜서 공공 조달들의 그런 조기 수요를 창출을 해 나가야 되겠고요. 우리나라는 특별히 반도체 그리고 철강, 배터리 화학, 조선 등의 다양한 주력 산업이 좁은 그런 국토 안에 밀접해서 발전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는 다시 말해서 이 산업 간의 부산물이라든지 폐자원을 상호 원료로 활용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강점을 이제는 기회로 삼아서 국내 산업 전반에서 발생하는 부산물과 폐자원을 고부가의 그런 순환 원료로 전환을 하고 이에 기반한 또 메이드 인 코리아 그런 친환경 제품의 수출 경쟁력을 높여 나갔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이제는 그 순환 경제를 통해서 기후 위기 대응이라든지 자원 안보 또 산업 경쟁력 측면에서 보다 지속 가능한 그런 산업 구조로 한 단계 더 이제 도약하기를 기대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주의 손임연구원님 감사합니다. 자료는 매우 상세하고 풍부한데 아주 간략하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좌장의 역할이 시간 안배와 시간 엄수인데만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서 발제를 해주신 허탁 교수님과 우리 맹 과장님께서 매우 유용한 정보를 통찰력 있게 발표를 해주셨는데 그하고 버금가게 우리 조지의 선연구원 위원께서 또 발표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남정임 한국철강협회 실장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철강협회 남정임입니다. 철강은 여러 체종제 법령적으로 사용되는 중간재입니다. 그래서 체종제 설계 단계부터 지속 가능성 고려하기 위해서 중간재인 철강재의 지속 가능성 관련된 영향을 파악할 필요성이 높아서 이유는 앞서 발표에도 있었지만 금년도 2026년도까지 철강 품목의 지속 가능성 요구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이 위임 법령을 입법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JRC에서 사전 연구를 진행 중에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5월 달에 그 이해관계자 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최근에 ESPR 관련된 동향을 잠깐 말씀을 드렸고요. 그 철강 제품은 앞서 발표에서도 말씀 주신 것처럼 닫힌 고리 재활용이 가능한 소재입니다. 자원재활용법에서 그 지금 현재 재활용 지정 사업자 제도를 통해서 사업장별 국내산 철 스크랩의 재활용 이용 목표율을 50%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 요건 도입에 대한 사업장의 준비도는 높은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여전히 천연 원료에서 유래한 건설 자재가 유통되고 있습니다. 국내는 대부분 이제 재활용 자재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재생원료 활용 극대화를 위해서는 일부 품목에 대한 재생원료 성능 요건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으로 그 산업 발전에 따른 재생원료 수거 선별 체계 개선이 필요한데요. 철 스크랩이 기존의 KS 표준에 따라서 수거 선별돼 왔는데 최근에는 이제 전기차 폐 배터리가 증가됨으로 인해서 잔류 화학 물질로 인한 폭발 사고 등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새롭게 분리 해수 보관 간행이 새로운 분리 해수 보관 간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 설비 지원 등 정부의 제도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철강 산업 자체는 이제 부산물을 다양한 산업에서 사용하고 있고 철강 산업 또한 다양한 순환 원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철강의 대표적인 부산물인 철강 슬래그 관련된 경우에 보시면 성복토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철강 슬래그가 골재 채취로 인한 자연환경 파괴를 방지하고 있고 천연골재 대비 원가 절감의 효과도 있어서 순환경제를 실현하는 대표적 사례입니다. 건설 산업에서도 설계 단계부터 철강 슬래그 등 재생원료를 사용을 고려하도록 하는 제도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공급하는 순환 원료도 있습니다. 철강 산업은 폐타이어, 반도체 산업에서 발생하는 폐수 처리 온이 등을 가탄재, 형석 대체제 등으로 재활용 환경성 평가를 거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제 슬래그는 시멘트 클링커 대체제로 사용하고 있고 아연드로스를 제거해서 육가금속 회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순환 원료를 타 산업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더 많은 순환 원료 아이템 발굴을 하기 위해서는 순환자원 인정 기준 확대가 필요하고 앞서도 많이 말씀하신 샌드박스 제도 간소화, 순환경제 특례구역 제도 신설 등의 제도적 지원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철강 제품과 친환경 설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 철강 산업이 기술 개발을 통해서 전과정의 환경 영향을 고려하여 제품의 친환경성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사례를 말씀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쾌삭강에서 절삭성을 높이기 위한 납성분을 대체하는 기술을 개발하여 해서 유해 물질인 납을 퇴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칼라강판의 페인트에 함유된 유가크롬을 대체하는 기술을 개발해서 유해 물질인 유가크롬을 퇴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가 절감 등의 사유로 여전히 해당 물질이 함유된 제품이 유통 중에 있으므로 해당 품목에 대한 정보 요건과 성능 요건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페인트 성분의 경우에 철강 제품에서는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DPP를 통해서 페인트 성분부터 연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그 정보 요건과 성능 요건, 그 디지털 제품 여건 등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중소기업 등의 데이터 확보와 관리 등의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세심한 지원 마련이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철강 산업은 순환경제 모델에 주목받는 대표적인 소재입니다. 탈탄소를 위한 순환 원료 확보가 매우 중요함에 따라서 최근 논의되고 있는 친환경 설계 관련 제도 개선 동향 등에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철강 제품의 순환성과 친환경성을 강화하기 위한 기업의 노력과 함께 제도적 뒷받침이 병행되어야 하므로 제도 마련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남정님 한국철강협회 실장님께서 우리 아무래도 철강 산업이 순환경제 모델에서 가장 주목받는 대표적 사업이기 때문에 발표를 잘 해주셨고요. 감사를 드리고 다음에는 우리 당초에 조영준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 경영 원장님께서 우리가 토론을 해주시려고 했었는데 갑자기 정부 회의가 있으셔가지고 대타로 우리 대한상공회의소의 김노경 탄소감축인증센터의 센터장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한번 좀 발표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 김노경입니다. 어제 오후에 갑자기 연락을 받아가지고 제가 하루 만에 이렇게 대참을 하게 됐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전에 그 통합법 한번 할 때 제가 그때 토론자로 왔었었는데요. 어쨌든 그때 혹시 만나뵀던 분들 또 만나뵈서 좀 대단한 분들 만나뵈서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일단은 원장님 그 토론 자료가 있어서 그 부분을 이제 참고하시고 제가 간단하게 좀 토론 자료 대한 그 KESPR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고 또 최근에 그 산업계 특히 이제 기후테크나 이런 쪽에서 신산업을 하려고 하는 기업들이 많은데 이 순환경제 관련해 가지고 상당히 좌절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 때문에 그런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좀 언급하는 게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KESPR 관련해서는 일단 인프라가 먼저 좀 선제적으로 조성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DPP 관련해서도 사실은 그거를 그 정보가 결국은 이제 중소 1차부터 3차 벤더들이 가지고 있는 내용들인데 결국 자체적으로 그 중소기업이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 그 산업 공급망 데이터 플랫폼을 신속히 구축을 해야 되고 그 과정에서 중소기업을 지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우라노스 그리고 EU 같은 경우에는 뭐 가이아엑스 뭐 이런 그 공급망 데이터 프로그램을 지금 구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와 유사한 그런 제도 인프라가 필요하고요. 또 지금 재생에너지 확보 인프라도 상당히 지금 우리나라 좀 부족합니다.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겠지만 그 부분도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재생 원료를 좀 신속하게 잘 회수하고 또 선별 또 분리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마련돼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EU 제도가 지금 마련하는 가운데 기업들은 EU 제도하고 우리나라 제도가 다르면은 또 이중 부담이 되지 않겠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상호 인정해서 기업들이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좀 가져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 초에 상위에서 그 ESP와 관련된 기업 조사를 했는데 가장 어쨌든 많은 의견들이 업종 특성을 고려해서 제도를 설계하고 또 품목, 기업 규모 이런 것들을 세분화해서 단계적으로 좀 적용하는 방식으로 추진해 줬으면 좋겠다. 그 부분이 가장 결론적이었던 내용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그 신산업 관점에서 이 순환경제 체제에 대해서 좀 전반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환경제 관련해서 아까 그 발제자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거를 이제 환경 전략뿐만 아니라 산업 전략으로도 좀 봐야 된다. 그런 말씀이 상당히 산업계 측면에서
상당히 인상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순환경제 샌드박스 심의에 참여하고 있는데요. 요즘 보면은 그 버려지는 그 폐기물을 활용해서 많은 그런 새로운 기술과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샌드박스 심의의 과정에서 그 귤 껍질을 활용해서 제주도에 있는 한 청년인데요. 귤 껍질을 활용해 가지고 뭐 미스트라든가 이런 화장품을 좀 만드는 그런 사업을 하고 싶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냥 귤 껍질로 만드는 게 왜 안 되는 것인가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심의에서 상당히 좀 여러 좀 절차를 거치면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도를 좀 이게 물론 약간 뭐 정확하지 않을 수는 있지 모르겠는데 제가 좀 제도를 찾아보니까 일단은 그 귤 껍질을 활용하더라도 폐기물 재활용 허가가 필요합니다. 이게 폐기물 관리법상에서 그런 요건이 있고요. 그리고 그 관련된 폐기물 재활용 허가를 위해서는 실제 시설이나 장비를 갖춰야 되고 또 기술 능력을 갖춰야 됩니다. 관련된 또 인력을 뽑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또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환자원 뭐 인정제도, 지정제도가 있고 또 최근에는 정말 중요한 제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규제 샌드박스, 이 실쟁 특례를 얻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좀 면밀히 따져보니까 순환자원 인정제도 같은 경우에는 개별 기업들이 신청하기에는 상당히 좀 부담이 있는 방식입니다. 결국은 그 소규모 사업자가 아이디어나 이런 게 있을 때 결국 신청 자격이 보면은 폐기물 관리법 17조 관련해서 보면은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나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 중에서 중간 처분업자나 종합 처분업자 이런 등으로 이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신청을 하려면은 이런 폐기물 처리업 허가 지위부터 갖춰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순환자원 지정제도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거는 이제 순환경제사회전환 촉진법에서 환경부 장관이 폐기물 중에서 순환자원을 일괄 지정 고시하는 제도인데 2024년부터 시행이 됐는데 현재까지 한 10개, 그러니까 지정 품목이 10개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폐지나 고철, 폐금속 캔, 알루미늄, 뭐 구리, 전기차 폐배터리, 뭐 커피 찌꺼기 이런 것들이 돼 있고 최근에는 그 반도체 쪽에 그 폐 IC 트레이 이런 것들이 지금 추가 지정을 진행 중인데 결국은 그런 많은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아직 제도가 지금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한 순환경제 샌드박스도 보면은 이 제도가 그래도 정말 기업들한테는 가뭄의 단비 같은 제도인데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정말 의욕적으로 왔다가 그 중간에 상당히 그 의욕이 꺾이는 것들을 많이 봤습니다. 왜냐 하고 보니까 사실 이분들 입장에서는 버려지는 폐자원을 재활용해가지고 그걸 뭔가 부가가치를 해가지고 활용한다는 어떤 되게 뿌듯한 마음으로 왔는데 뭐 이렇게 얘기하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거기 오신 분들이 그 심사하시는 분들이 말하자면 이제 그 폐기물 처리업자 근데 그게 되기 위해서 정말 많은 요건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그분들을 대표하는 분들이 많이 오시고 또 폐기물 관리법을 담당하시는 그 전문성 있는 전문가분들이 오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그분들에 대해서 이 제도를 통해서 뭔가 특혜를 부여한다는 인식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심의 과정에서 상당히 그 좀 추궁을 당하는 그런 모양새. 본인들은 기술을 활용하고 의욕적으로 뭔가 하려고 하는 건데 그런 면면들을 보면서 뭔가 의욕이 꺾이는 부분들 그리고 안 된 기업들은 상당히 좌절하는 그런 모습들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들이 정말 중요한 제도이긴 한데 앞으로 우리가 뭔가 선형경제로 치고 나가기에는 아직은 순환경제로 치고 나가기에는 아직은 선형경제에 좀 매몰된 제도들이 아닌가. 그리고 이런 제도들이 결국은 오늘 논의하는 이런 순환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좀 더 개선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최고의 전문가들 학계에서나 이렇게 여러분들 계시기 때문에 이런 좀 머리를 모아서 이런 것들이 좀 활성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좀 법이 개정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노현 센터장님. 하루 만에 이렇게 준비를 또 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순환경제 관련해서 기업의 현실을 아주 생생하게 전달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그 다음으로는 이제 각 기업에로 한번 그 대표자님들께서 또 기회를 드려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한경 에코앤파트너스 대표이사님 좀 토론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방금 소개받은 에코앤파트너스의 이한경입니다. 저는 사실 그 한국 그 KESPR 제도와 관련해서 연구를 지금 현재 같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연구 수행 팀한테 전달하는 그런 메시지이기도 해서 사실 좀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는 그런 이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오늘 앞서서 이제 허탁 그 회장님이 말씀하셨던 이 이제 ESPR과 순환 공급망 리스크 관련된 부분과 또 맹학균 과장님이 끝 부분에서 좀 결국은 순환 경제는 재생 원료가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그 관점을 많이 그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을 좀 뒷받침하는 자료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혹시 이게 슬라이드 네. 사실 제가 이제 ESPR을 좀 벤치마킹을 이제 하다 보니까 사실 그 허탁 회장님이 얘기하셨던 그런 부분들이 방법론선에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품목별로 에코 디자인 기준을 만들면요. 크게 두 가지를 고려하게 돼 있습니다. 서큘러리티, 순환성이라고 하는 그 왼쪽에 제품을 오래 쓰고 다시 이제 재활용해서 쓰는 그걸 이제 서큘러리티라고 하는 그 아래 14개의 그런 이제 지표들을 보고요. 또 하나 놀란 건 뭐냐면 OSA라고 아마 이제 좀 생소한 표현이실 수 있는데 오픈 스트러치 그 이게 그 개방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개방형 전략적 자율성이라고 하는 그 단어입니다. 이게 의미가 우리 그 전략 자원에 대해서 대외 의존도하고 그와 관련된 리스크를 완화하는 그런 이제 전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ESPR 그 품목에 대한 기준을 만들 때 서큘러리티라고 하는 아까 이제 맹학균 과장님께서 16가지를 그 말씀을 해주셨는데 더불어 전략 자원, 즉 외부에 의존하는 그 자원에 대한 리스크를 그것도 같이 점수화해서 반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네, 실제 그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이제 철강하고 타이어 사례가 이 순환성과 이 OSA, 그 전략적 자율성 점수가 어떻게 반영이 됐는지가 제시가 되어 있는데요. 실제 철강과 타이어가 우선순위 품목으로 올라온 이유이기도 합니다. 즉 재생 원료를 쓴다던가 오래 쓴다던가 대체 소재를 쓴다라고 하는 그 측면들이 결국은 순환성과 전략적 자율성의 순 기능을 서로 트레이드 오프가 아닌 순 기능을 하기 때문에 이 우선순위 품목으로 가져간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반면에 사실 그 오래 쓰면 되게 튼튼하게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접착제도 되게 단단해야 되고 분해할 때 아주 그 분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내구성이 강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또 다른 측면은 재활용이 용이하게 하라는 그 부분은 정말 상충되는 그 두 가지 측면입니다. 그래서 이 OSA 보고서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내구성을 당연히 고려를 해야 되겠지만 이 내구성으로 인해서 폐기 이후에 자원 회수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은 대외 의존도가 높아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내구성을 조금 양보해야 될 수도 있다. 이건 되게 새로운 논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균형 있게 판단을 하는 그런 프레임워크로 작용하고 있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실 이제 그 이후에 어떤 그런 제도를 보고 또 한국형으로 가져갔을 때 사실 너무나 어떤 밸류 체인이나 처한 상황이 좀 다릅니다. 우리는 우리가 쓰는 제품만 생산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 쓰는 제품을 너무나 많이 생산을 하고 또 우리가 쓰는 제품 중에는 우리가 제조하는 게 아니라 중국에서 제조하는 게 와가지고 되는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밸류 체인이 EU와 우리는 많이 다릅니다. 그리고 이제 제조 기반이고 그러니까 DPP 쪽은 이제 많이 말씀드려서 따로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아까 이제 그 EU는 재생 원료를 많이 판매하기 위해서 그 생태계의 어떤 목적성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나라는 이 재생 원료에 대한 산업 생태계가 매우 취약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단기간에 가져갈 상황은 아닌데 그래서 한국형을 고려한다라고 했을 때 첫 번째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 현재 우리나라의
수리와 재활용과 재사용에 대한 산업 생태계의 상황이 저는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아무리 앞에서 설계를 잘한다고 했는데 결국은 폐기 단계 때 사실 그거를 다시 자원 회수할 수 있는 기술이 없다면 사실 그 노력이 정책적 효과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의 산업 생태계 여건이 한국형이 1번이 된다라고 하는 부분 말씀드리고 싶었고 두 번째는 이제 디지털 쪽이고 이제 세 번째는 그럼 우리나라가 챙겨야 될 전략 자원은 뭐냐라고 하는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주력 제조 품목이 있고 우리가 외부에 의존하는 전략 자원이 있는데 그 자원을 회수하기 위해서 내구성을 양보해야 되는 것들이 뭔가 이런 부분들도 사실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OSA에 대한 어떤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이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사실 앞서서 이제 명학군 과장님께서 이제 포럼의 어떤 방식을 통해서 제도화가 논의가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그게 사실은 가운데 제가 자율 규제 허용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랑 좀 맞닿아서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게 이후의 ESPR에서는요 산업계가 자기들의 어떤 규제를 만들어서 정부에 제안하는 게 법적 근거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조건이 좀 있습니다. 뭐냐면 일반 기업가 기업 레벨에서 제안한다기보다는 그 산업의 어떤 7, 80% 정도의 어떤 시장 점유율을 갖는 대표성을 갖는 기준을 제안할 때 정부가 검토하는 트랙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운영하고 있는 이 품목별 포럼이 사실 학계, 연구계 뿐만이 아니라 제조와 재활용업계가 같이 운영하는 그런 이제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어떤 논의나 이런 부분들이 잘 디벨롭되면은 사실 이후에 이 자율 규제 트랙을 저희가 근접하게 그 사실은 벤치마킹하면서 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측면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의 어떤 포럼 방식의 제도화는 어떤 개방형 거버넌스 이런 부분들이 좀 지속적으로 유지되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음은 아까 이제 돈이 되는 순환 경제라는 말씀을 이제 많이 해주셨는데 저는 돈이 되려면 규제 해소가 필요하고 물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금융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앞선 우리 그 전문가분들과 좀 조금 이제 중복적이지 않은 말씀을 조금 드리자면 저도 사실 규제 샌드박스 같이 평가를 하고 있어서 똑같은 마음을 저도 느끼게 있는데요. 저는 어떤 또 피드백이 있냐면 그 규제 샌드박스의 이제 실증의 기회를 잡은 우리 재활용 업자들은 이제 성공 판정을 받은 이후에 다시 원위치로 갈까봐. 예, 이게 이제 규제 샌드박스는 법을 바꾸는 게 아닙니다. 일정 기간 동안에 기회를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기회를 통과되고 나면 어느 구간 내에는 제도화가 되게끔 하는 그 후단에 대한 두려움, 그런 이제 불확실성 이런 부분들을 해소했으면 좋겠고 또한 그 금융 부분에 있어서는 해외에는 순환 경제와 관련된 특화된 금융 상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의 그 탄소 가치를 평가해서 보증으로 연계하는 것처럼 우리도 이 순환 가치를 평가해서 보증으로 연계되는 그런 이제 금융도 좀 검토할 단계가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있고요. 또 우리는 이제 시장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이 물량 확보 관점에서는 해외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해외 폐자원을 안정적으로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기반이 좀 중요한 부분이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마지막인데요. 사실은 이 규제를 팔로우하는 입장에서 우리 산업계는 이것을 비용으로 사실 대응을 하고 하는 그런 이제 부분을 좀 보면서 조금 이제 해외 기업의 사례를 봤을 때 이 해외 기업 같은 경우에 오히려 규제를 만들어서 자기들이 치고 나가는 그런 이제 것들을 보면서 우리도 사실은 이거를 이제 이 규제를 오히려 우리 기업들이 좀 매출 연결되는 신사업으로 연결되는 그런 어떤 관점의 전환으로 좀 가져갔으면 하는 마음으로 마지막 장표를 만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한정 대표님, 우리 자율규제 트랙, 그래서 개방형의 정책 설계, 거버넌스 체계를 강조한 것 같은데 우리 맹 과장님 잘 좀 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기업 측에 그 대표해가지고 또 김은태 포스코홀딩스 우리 ESG 사무국장님께서 토론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포스코 홀딩스 ES 사무국장 김은태라고 합니다. 현재 글로벌 경제는 과거에 자유무역에서 벗어나서 자국 우선주의가 심화되는 직영학적 분절화라는 거대한 전환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제 순환경제는 단순히 환경보호의 차원을 넘어서 국가의 경제 안보와 직결되는 전략적 핵심 요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규제에 대응하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에서 의견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KESPR을 추진해야 합니다. EU의 ESPR과 같은 글로벌 환경 규제는 우리 수출 기업들에게 새로운 무역 장벽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국내에 도입될 KESPR은 규제가 아니라 국내 제조업을 보호하는 방어벽이자 새로운 시장 확대의 기회로 작용되기를 기대합니다. 이를 위해 EU 등 주요 국가의 상호 인정을 추진하여 기업들의 이중 규제 부담을 해소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데이터나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국가 주도의 표준화된 DPP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고 상생형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둘째, 순환자원 시장 활성화를 위한 유연하고 실질적인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합니다. 산업 부산물이 순환자원으로 원활히 인정받을 수 있도록 활용성이 입증된 경우에는 자원화 촉진 패스트트랙을 통해서 시장 진입을 앞당길 필요가 있습니다. 더불어 핵심 원료의 장기적인 비축과 물류 효율화를 위한 인프라 고도화가 병행되어야 하며 기업들이 리사이클링 공정 기술과 설비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속적인 금융적 정책적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셋째, 원료부터 생산, 소비, 재활용에 이르는 전 과정을 아우르는 민관 합동 밸류체인 협의체 구성도 필요합니다. 순환경제는 어느 한 기업이나 정부의 노력만으로 완성될 수 없습니다. 산업 유관 단체가 모두 참여하는 소통의 장을 통해 정책 수립과 실행 과정에서 산업계의 목소리가 반영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와 기업이 원팀이 되어 긴밀히 협력한다면 지금의 직영학적 위기를 극복하는 것을 넘어서 대한민국이 글로벌 순환경제 시대를 선도하는 퍼스트 무버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포스코 역시 그 여정에 함께 참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김은태 사무국장님 감사합니다. 오늘 토론자 발표를 들으면서 시간적인 제약이 있는데 아주 간략하게 이렇게 발표를 해주셔서 오늘 토론자분들은 프로다라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처음 기조 발제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허탁 교수님, 명학균 과장님 네 분의 또 토론자님들 발표를 들었는데요. 모든 발표가 정말 매우 유용한 정보고 이것을 매우 통찰력 있게 이렇게 전달해 주셨습니다. 영어로는 이것을 informative and insightful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부터는 이제 Q&A 세션입니다. 근데 저희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너무 진지하게 와서 이제 좌장의 권한으로 약간의 쉬어가기 코너를 한번 좀 만들어 보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난센스 퀴즈인데 오늘 주체는 환경 할리머니인데 후원은 포스코입니다. 우리 포스코가 철강 산업을 대표하는 기업인데 우리 맨 마지막에 발표해 준 우리 김은태 사무국장님, 제가 철강 산업, 철강 협회도 또 관련돼 있는데 우리 철과 관련된 우리 말 중에 또 재미나는 말이 철이 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 성숙된다 하는데 우리 김은태 사무국장님, 남자가 철이 들면 무엇이 될까요? 라는 좀 난센스 퀴즈를 한번 좀 하고 싶은데 이것이 이제 철하고 관계가 돼서 하는데 잘 모르신다 그러면 그냥 모른다고 하죠. 우리 철강협회 이런 얘기 한번 못 들어보겠어요. 죄송합니다. 이야기 영어로도 좀 해야지 되는 건데요. 철의 원소가 Fe-잖아요. 그래서 남자가 메일에 앞에 Fe-를 하면 피메일이 돼서
남자가 철이 들면 여자가 된다 뭐 하는데 이게 농담이기도 하지만 또 이게 또 의미가 또 있는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이제 그런 거를 잠시 쉬어가기 코너로 해서 뭐 죄송합니다. 뭐 이렇게 하고 좀 진지한 질문인데 먼저 이제 플로어에 시간을 많이 할애를 좀 드리겠는데 너무 또 아까 그 전에 김은택 사무국장님께 아까 그 여러 가지 기업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되는 KESPR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환경 조성, 밸류 체인을 아우르는 통합 협의체 구성 같은 걸 제안을 해주셨는데 포스코 입장에서 기업의 입장에서 이 중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가 무엇인지 한 가지만을 얘기를 한다면 어떤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지를 먼저 한번 하고 청중들께 플로어를 오픈토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자원화 촉진 패스트 트랙이라는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 실제로 이제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 이제 배터리 소재를 공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배터리를 만들다가 불량이 난 경우에 그 배터리 안에 들어가는 그 검은 그 소재를 블랙매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블랙매스를 저희들이 이미 소중한 순환 자원으로 이미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폐기물로 지정이 돼 있어서 뭐 통관이라든지 뭐 운송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그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순환 자원으로 활용되고 있는 자원들에 대해서는 그것이 폐기물이 아닌 자원으로 인정이 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빠르게 그런 그 규제를 해소해 주는 그런 장치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이미 그 소중한 자원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들이 순환 자원으로 더 활성화될 수 있고 또 더 빠른 속도로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빨리 해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업이 당면한 현실에 대해서 또 애로사항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이제는 청중분들께 이렇게 질문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그래도 많이 쫓아가서 이제 4시 36분인데요. 이제 5시까지인데 뭐 틈틈이 만일에 질문이 없으시면 우리 토론자분들께도 좀 드리도록 하는데요. 먼저 우리 청중분들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본인 소개하고요. 어느 분께 질문을 드리는 건지 이거를 좀 해주시고. 저는 유종전에 한국환경활동원 회장을 했었고 지금 현재 한국조선수 담소학회 회장을 하는 남궁원입니다. 제가 이 에코디자인 쪽으로는 직접 그 현장에서 일을 오래 했고 또 지금까지 한 40년 동안 관찰해본 그 평소에 지론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에코디자인 이 심포지움에 두 분 발표 잘 들었고 토론 잘 들었는데 이 에코디자인은 저는 5R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3R, 4R 그랬는데 첫 번째는 리듀스고 두 번째는 리유스고 세 번째는 리사이클이고 네 번째는 리플레이스고 다섯 번째는 리커버라고 봅니다. 근데 뒤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는 생산, 유통, 소비, 폐기 과정에서 벌어지는 일이고 그 앞에 리듀스는 원천적인 감량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위 이 프로코셔너리 어프로치 사전 예방 쪽에도 이 에코 디자인의 기회 굉장히 많은데 오늘 거기에 대한 이 코멘트나 내용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도 KESPR 준비하실 때 검토를 꼭 하셔야 한다 하는 얘기를 드립니다. 제가 직접 몇 가지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처음에 40년 전에 일회용 기저귀가 나왔을 때 그 한 장당 무게가 140g이었습니다. 그게 지금 얼마로 갖는 거니? 35g입니다. 계속해서 발전됐죠. 두 번째, 지금 세계적인 식기세척제는 식기세척제 한 방울로 큰 접시를 10개를 닦아냅니다. 예전하고 다릅니다. 또 한 가지, 지금 타이레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아시지만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만 해도 하루에 3번씩 2알씩 먹게 됐습니다. 지금 한 알로 24시간입니다.
지금 이런 것이 굉장히 많거든요. 결국 무슨 얘기고 하니 앞에 프리코셔너리 어프로치 쪽에는 원천 감량입니다. 그리고 인노베이션이라는 단어가 들어가고, 그래서 아까 우리 차관님께서 채굴 경제에서 순환 경제로 간다고 그랬는데 이 채굴 경제 쪽에도 아직 기회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쪽 부분에 베스트 프랙티스, 그다음에 석세스 모델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걸 모아가지고 전파하는 것도 환경부가 할 일 중에 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 맹 과장님께서 간단히 대응을 좀 해주시면. 예, EU도 그렇고 저희도 마찬가지고 저희도 순환경제기본법에 Reduce, Reuse, Recycle 그 자원순환의 하이어라키가 Reduce부터 시작하는 거는 사실은 정책에는 있는데요. 제가 자원순환 가게 사실 작년에 처음 와서 막 이렇게 뒤져보니까 Reduce 정책 거의 없고요. Reuse 정책도 그 보증금, 소주병 보증금 제도 정도 말고 거의 잘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강화해야 되는 부분은 이제 100% 동감하고 있고 저희도 고민하고 있고요. 에코 디자인에서 그 리듀스 특히 뭐 기저귀처럼 덜 쓰는 이런 것들 중요하다는 부분이 EU의 그 16개 중에는 자원 효율성 지표가 그거를 그러니까 똑같은 기능을 구현하는 똑같은 하나의 제품을 만드는데 더 적은 자원으로 구현하라. 이게 resource efficiency 조항이 들어가서 저희도 그 항목은 채택을 할 것이고 그래서 에코 디자인 기준 할 때 그 내용은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코멘트 하나만 더 할게요. 짤막하게 좀 예, 해주세요. 다른 분들도 예, 짧습니다. 네. 이 지금 가장 이 소위 컨버전스 테크놀로지의 에코 디자인 그 프리코셔너리 어프로치의 가장 석세스 모델이 스티브 잡스가 만든 휴대폰입니다. 이 휴대폰 안에 진짜 모든 것이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고, 두 번째는 한국에서도 굉장히 좋은 그 이 제품이 나왔었습니다. 지금부터 한 10여 년 전에 아모레 퍼시픽이 만든 쿠션이라는 제품입니다. 이 쿠션이라는 제품이 3가지 기능을 하나로 묶은 거거든요. 이 정도 되면은 우리도 지금 할 수 있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아주 좋은 실제 사례도 또 소개해 주셔서 감사를 하고 또 참고를 또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우리 플로어에서 또 예. 네, 안녕하세요. 저는 키스트의 이상입이라고 합니다. 전 국가녹색기술연구소 소장을 했고요. 저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질문은 맹 과장님한테 드릴 거고요. 제가 그 순환경제, 에코디자인 이런 거를 겪으면서 가장 많이 떠올랐던 산업이 중국의 히토류 산업이었습니다. 중국의 히토류 산업이 세계를 휘어잡는 이유는 분리정제 기술 때문에 휘어잡고 있습니다. 그 기술이 히토류는 말 그대로 히토류에서 지구 전체에 희귀하게 쫙 널려 있는데 그걸 누가 더 잘 뽑아 쓰고 분리해내느냐로 결국은 중국이 히토류를 쥐어잡고 있는데요. 이 순환경제 시대가 효과적으로 발현되기 위해서는 그 히토류의 경험을 그대로 들여와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맹 과장님께서 보여주신 자료 중에 아무리 아줌마들이 페트병을 분리를 잘 하더라도 갖다 쓰면 섞어버리는, 그러고는 무한대의 원료가 돼버리는,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저는 그 환경부에서 에코 디자인을 할 때 디자인의 기준을 명확하게 심플하게 굉장히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아까 좋은 아이디어를 주셨는데 에코 디자인을 만들 때 단어는 딱 하나만 생각하세요라고 해서 심플이라는 단어를 원료를 만들 때든 원료를 디자인할 때든 거기에 그 룰에 맞춰서 하세요라고 하셔서 그 어쨌든 분리정제, 그러니까 자원에서 분리정제를 하는 거는 지금 만들어진 제품에서 분리정제하는 것보다 100배, 1000배 쉬운 기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가소제, 가성제, 원료, 색깔 다 섞여 있는 데서 분리를 한다. 저는 그거는 기술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들 때부터 분리와 분별을 할 수 있는 심플한 디자인과 심플한 성분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느냐를 환경부에서 좀 리드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러한 바람을 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우리 맹 과장님께 질문. 저희가 리드는 못 하고요. 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조사하고 재활용사가 만나서 피 터지게 싸우는 장을 계속 만들겠습니다. 왜냐하면 재활용사들이 재활용 못하겠다는 제품은 재활용 용이성이 낮은 거거든요. 그럼 저희는 그거 재활용 용이성 낮음. 그러면 이제 시장 퇴출인 거고,
그래서 어쨌든 재활용사들이 재활용하기가 굉장히 용이한 그 재질 구조로 계속 바뀌도록, 사실 에코 디자인 제도는 그게 핵심이라고 보고요. 그거를 저희는 오픈 포럼을 통해서 관이 막 틀어지고 하는 것보다는 시장에서 재활용 되는 제품만 살아남을 수 있도록 패러다임을 그렇게 끌고 가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이유가 또 각 회사들이, 기업들이 또 여러 가지 레코멘데이션 하는 것을 정부가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에 또 관심을 가지면 좋겠고, 네, 유영숙 장관님. 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유영숙입니다. 키스트에 오래 있었고 환경부 장관으로 근무했었습니다. 그 에코 디자인과 ESPR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오늘 정말 재밌게 들었습니다. 우리 허탁 전 원장님, 또 우리 맹학균 과장님, 근래에 드물게 제가 정말 아주 집중해서 공부를 하느라 머리가 좀 많이 경직됐었는데, 우리 유현철 좌장님께서 그 재미있는 농담을 해주시는 바람에 제가 좀 사고가 유연해져서 중요하지 않지만 직관적으로 좀 궁금했던 사항을 좀 여쭤보고 싶은데, 그래서 앞서 두 분의 질문처럼 그렇게 깊이 있는 그런 내용은 아니고 그냥 직관적으로 우리나라 그 제품을 수출하는 그 주요 그 국가가 EU가 아니거든요. 주로 뭐 미국이나 일본이나 중국이나 동남아시아나 이런데, 아무래도 유럽의 규제 그 정책이 앞서 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빨리 대응을 하기 위해서 지금 맹학균 과장님 그 발표 주신 거 보면 거의 대부분이 유럽에 대한 그런 걸 하고 있는데, 그 조만간 EU가 그렇게 하고 나면 또 다른 지역에 대한 규제도 분명히 들 텐데, 그런 것도 좀 이렇게 큰 틀에서 보고 좀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일단 시작이 굉장히 훌륭하고 좋다는 걸 칭찬을 드리고, 그리고 저는 혹시 허탁 교수님이나 또 맹학균 과장님이나 저의 아주 얕은 그런 그 지식의 직관적인 질문에 대해서 혹시 답변을 주실 수 있다면 좀 간단히 주시면 좋겠습니다. 얕은 지식으로 질문하신다는 분 치고 얕은 지식이 있으신 분이 없어가지고 깊은 질문을 주시기 때문에, EU가 사실은, 근데 제가 어느 기회에 보니까 EU하고 교역량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EU 전체를 보면은 우리하고 잘못 3입니까? 그러니까 만만치는 않은데, EU가 환경 분야에서는 앞서 나가고 있으니까 벤치마킹을 해야 되고, KESPR을 어떻게 잡아 나가느냐가 정말 중요한 것 같은데, 사실은 제가 정부에서 KESPR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조금 약간 조심스럽게 바라본 측면은, EU는 서큘러 이코노미 액트를 통해서 재생 원료를 만드는 것에 집중을 하고 그 업자들을 살려주고, 즉 그린 딜이라는 게 그린 산업을 하는 사람들을 활성화시키겠다고 딜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린 딜을 한다면 재생업이나 이런 사람들을 하고 딜을 해서 그 사람들이 활성화돼서 그린화되게 하는 그런 시장 구조를 활용하는 그런 접근이 돼야 되는데, 큰 제조업체도 중요하지만 이 재생업을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줘? 예를 들어서 잘 만들었는데 버진 모티리얼 가격이 떨어지면 그 사람들 그냥 망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재정적인 지원을 해줄 것이냐, 어떤 플랫폼을 어떻게 만들어서 누가 뭐가 필요하고 누가 뭘 만들었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직접적으로 피어투피어로 해줄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부분의 고민이 제도 자체의 고민보다 그 어려운 데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활용해 줄 수 있는가 하는, 녹색 금융이든 전환 금융이든 또는 아니면 펀딩이든 통해서, 거기가 제가 알기는 이거는 시장이 살지 않으면 살지 못하는 규제일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그래서 EU도 재생 원료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EU를 쫓아가는 것도 쫓아가는 거지만 우리화를 해서 우리의 재생 산업이나 환경 산업이 살아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희가 이제 EU 규제를 중심으로 벤치마킹을 할 때, 저희가 올 1월 달에 환경산업기술원에서 이제 에코디자인 포럼을 또 한 번 하면서
이화여대였나? 이화여대 EU EU 연구소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하연 교수님을 초빙해서 EU 규제가 왜 글로벌 표준으로 가는가를 한번 발제를 시켜봤는데 공감이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EU는 일단 그걸로 EU라는 그 국가들의 경쟁력을 그걸로 세팅하기로 맘먹은 국가들이고 글로벌 규범을 선도하겠다. 그래서 그게 뭐 브뤼셀 효과라고, 브뤼셀에서 규제를 만들면 그게 글로벌 표준으로 간다는 브뤼셀 효과라는 용어로까지 그 발전이 해 있던데 대표적인 사례로 그거를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애플이 옛날에는 8핀 충전 케이블을 고집을 했었는데 EU 의회에서 EU 영내에서는 C핀 하나로만 통일하겠다라고 해서 나머지 거를 금지시켜 버리니까 애플이 고집을 꺾고 전 세계 충전 케이블을 C핀으로 바꿨거든요. 그러니까 제조사들 입장에서는 여기 규제 다 따른데 여기가 제일 세면 여기를 따라갈 수밖에 없어서 에코 디자인 이런 저도 사실 너무 이 야심차 가지고 챗 GPT한테 도대체 이런 제도를 만드는 이유의 배후가 누구야? 라고 물어봤을 정도로 그 사람들은 진짜 작심하고 규제를 이렇게 만들고 있는 사람들이라 제가 봤을 때는 일본이나 미국도 따라가지 그거보다 더 강한 규제를 내놓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서 그래서 저희는 일단 EU 규제를 좀 벤치마킹을 했다는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재정 지원 그 허탁 교수님께서 저희한테 또 조언하신 것 같은데 저도 재활용 과장이었지만 이제 그 재활용 산업이 살아야 된다고 보는데 재활용 산업을 살리는 거는 결국 시장에서 그 재활용된 제품을 사주는 게 사실 제일 강력한 육성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재생원료 사용 의무 제도가 결국은 제일 핵심이 될 거다라고 보고 EU도 ESPR에서 재생원료 사용 비율을 규제를 하는 거고 PPWR에서도 사용 비율을 규제를 하면 제조사들이 강제로 써야 되기 때문에 안 쓰면 제품을 출시를 못하니까 써야 되면은 이게 비싸더라도 사야 됩니다. 여기에 페트가 지금 10%가 재생원료가 섞여 있는데 재생 페트가 한 1,800원 정도 되고 키로당 신제 페트는 한 1,300원 정도 그러니까 더 비싸요. 그러니까 규제를 하지 않으면 쓸 이유가 없는 건데 저희가 규제를 하기 때문에 쓰니까 뭐 삼양 에코테크, RM 이런 재활용사들이 설비 투자를 수백억씩 해가지고 시장을 보고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시장을 보여주는 수밖에 없고 재생원료 확대는 어쩔 수 없이 의무 창출 수요가 될 수밖에 없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EU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저희도 그래서 앞으로 재생원료는 점점 더 써야 시장을 들어오는 그런 형태로 돼서 재활용 사업은 아마 그 시그널을 보면서 아 저거 이제 재생원료 열리네 라고 보면서 이제 사업 투자를 하실 걸로 보고요. 그래서 아마 ESPR, PPWR이 그 큰 시그널을 줄 걸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맹 과장님께서 그 브라세스 이펙트 말씀하시면서 EU가 정한 재정은 이제 글로벌한 것이 된다라고 하시는데 그 플로어에서 하시기 전에 우리 마침 이제 EU의 정합성 관련해서 우리 그 이한경 대표님께서 또 발표를 해주셔가지고 우리가 EU와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가 EU와의 정합성을 맞추기 위해서 가장 큰 도전 과제가 무엇일까를 해가지고 한번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그 다음에 플로어로 다시 넘기겠습니다. 네, 아마 제 자료에 아마 그 부분이 언급이 되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사실 지금 그 우선순위 품목으로 얘기되고 있는 게 이제 섬유가 1번이고 그 다음에 이제 철강 또 이제 얼마 전에 타이어도 상당히 진보된 내용이 발표가 됐고 또 전기전자 이렇게 해서 품목별로 이제 기준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빠지지 않는 게 재생원료 함량에 대한 기준인데 그게 성능 기준으로 가기도 하고 정보 제공 기준으로 가기도 합니다. 즉 뭐냐면 처음부터 10% 이렇게 들어갈 수 없으니까 우선은 어느 정도 들어가 있는지 이제 정보 공개를 해라고 하는 요건이 들어가고 그 이후에 10% 정도 넣어 이런 식으로 이제 성능 요건을 가져가는 그 부분이 사실 제가 포럼을 운영해도 산업계가 가장 지금 좀 힘들어하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인데 그 부분이 사실은 EU가 그런 기준들을 요구하고 있고 또 그 부분에 우리 산업계가 가장 간지러운 부분이 뭐냐라고
했다면 우리나라에서 받은 재생 함량에 대한 인증이 EU에서도 소통하게끔 그것만 되면은 훨씬 큰 도움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좀 얘기를 하고 있어서 그래서 기후부가 추진하고 있는 EU와의 그 재생원료 인증에 대한 상호 적합성 이 부분이 최우선 과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이 국제적인 상호 인증의 필요성 강조를 해주셔서 하고 거기 예. 실은 저는 한국이 수출 주도 국가이기 때문에 정말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요. 저희가 어제 타이어 포럼을 품목 포럼을 했는데 거기서 나온 통계가 한국에서 발생하는 폐타이어는 최대 한 40만 톤인데 한국이 제조하는 타이어는 100만 톤을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만들어서 수출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재생원료를 뽑아낼 그 폐기물보다 재생원료를 투입해야 할 신품이 훨씬 더 많은 나라입니다. 가전도 마찬가지고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은 EU가 설정하는 그 재생원료 함량 기준을 맞추려고 하다 보면은 재활용률이 우리는 수출주도 국가라서 훨씬 더 높아야 되는 그러니까 굉장히 재활용 체계를 고도화하지 않으면 재생원료를 해외에서 비싸게 사와야 되는 상황까지 갈 수 있어서 우리 산업계 입장에서는 더 이 재활용, 이 재생원료 확보가 어떻게 보면 산업 경쟁력을 좌우할 수 있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경각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아주 감사합니다. 저희 플로어에서 두 분 하셨는데 저 뒤쪽에 남성분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앞쪽에 우리 조 원장님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환경법을 가르치고 있는 최영근 교수입니다. 오늘 그 허탁 교수님 그리고 맹학준 과장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저도 그 유럽의 이제 ESPR을 좀 읽어본 바가 있습니다. 근데 그 ESPR을 보면서 정말 그 유럽 사회가 얼마나 이 순환 경제의 진심인가를 이제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허탁 그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건 정말 뭐 환경 규제가 아니라 이런 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그런 이제 그 대단한 이런 이제 프로젝트라고 하는 점에서 이 제도를 어떻게 이제 실효성을 확보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런 어떤 환경부처의 어떤 전통적인 어떤 규제 방식 가지고는 사실 이걸 갖다가 이제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유럽에서도 이제 이런 이제 자율 규제 방식을 이제 많이 도입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이제 제가 놀란 것은 이제 그 ESPR에서는 이 소비자 단체에다가 이런 이제 그 집단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근거 규정을 두고 있고 또 소비자 단체로 하여금 단체 적격을 인정을 해서 단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근거 규정을 이제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정부의 어떤 그런 일방적인 어떤 이런 규제가 없더라도 이런 어떤 시장 시스템에 의해서 민사 소송을 통해서 이런 어떤 그 제조업체들이 이런 어떤 성능 요건이라든지 정보 요건을 갖다 지키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이런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우리나라에서 이런 이제 새로운 이제 제도를 갖다 설계할 때에 이 제도의 어떤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어떤 방식으로 지금 계획하고 계신지 뭐 아까 맹 과장님께서 좀 간략하게 설명하시긴 했습니다만 이런 어떤 근본적인 어떤 그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혹시 고민하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맹 과장님한테 질문을 하신 거죠? 바쁘십니다. 예, 못했습니다. 거기까지는 이유도 그 ESPR 법에서 그 어떤 소비자 소송을 통한 뭐 제품 설계 개선 이게 제품 안전이나 이런 KC 뭐 이런 쪽이 아니라 환경성에 대한 부분이라 그걸로부터 무슨 피해를 입고 이런 거는 다른 법에서 아마 할 것 같고요. 요거는 그냥 제품에 대한 그 표준 요거 형태로 해서 마켓 서베일런스를 굉장히 강하게 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규제 체계를 만들어가는 것 같고요. 일반론적으로 이제 그 뭐 집단 단체 소송 이런 부분은 제가 문외한이라 잘 모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조영도 전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과거에 이제 포스코에서 좀 오래 근무했었고
현재는 성균관대학교 MBA에서 지속 가능 경영을 강의하고 있는 조용두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막연히 알고 있던 뭐 순환경제 ESPR에 대해서 오늘 정말 개념을 정확히 인식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던 것 같고요. 좀 ESG를 좀 잘하는 기업들, 뭐 특히 이제 뭐 의류라든지 뭐 이렇게 뭐 식료품이라든지 뭐 이런 쪽을 보면 소비자들의 어떤 압력이 굉장히 어떤 그런 어떤 ESG 지속 가능 경영을 잘 하도록 하는 그런 드라이버가 되는데 오늘 이제 듣고 보니까 어떤 주로 ESPR 이런 쪽은 주로 이제 내구재 특히 이제 한국이 이제 굉장히 제조업 중심이기 때문에 저희 어떤 산업 구조와 굉장히 어떤 연관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 이런 분야에도 어떤 소비자들의 어떤 취향, 소비자들의 어떤 인식 그런 것들이 굉장히 정책을 좀 가속시키는 드라이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포스코 관련해서 얘기를 보면 슬래그를 이용한 재생 원료를 이용한 여러 가지 건설 자재 뭐 이런 것들이 좀 딴 거보다 퀄리티는 약간 낮더라도 또 소비자들이 그런 걸 굉장히 좋게 인식해 가지고 어떤 그런 쪽이 좀 대세가 된다든지 예를 들어서 뭐 또 이 뭐 전기로로 만든 그 자동차 강판 같은 게 이제 퀄리티가 전기로에서 잘 안 나오는데 조금 퀄리티가 낮더라도 이런 거를 이렇게 좀 또 선호하는 소비자들이 생긴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 어떤 ESPR과 소비자들의 어떤 여기에 대한 인식 그런 거를 좀 잘 만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코멘트를 드렸습니다. 질문이 아니라 코멘트를 5시가 돼서 해가지고 감사합니다. 지금 소비자 중심의 또 우리 그 라이프를 또 이렇게 모색하자라고 하는데 예.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양해를 해주신다면 질문. 저는 얼마 전까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을 하고 국회 보건복지상임위원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저탄소 식생활 캠페인을 세계 48개국의 730개 기관하고 MOU 체결해서 해왔는데 문제는 이제 푸드 시스템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이 전체의 30 내지 34%라고 유엔이 발표한 거거든요. 3분의 1이 거기서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도 이 벼 껍질이라든가 또 이 목재를 자르면 나오는 톱밥이라든가 이게 원칙적으로는 폐기물이죠. 그걸 활용을 해서 버섯도 재배하고 많은 그 농산물을 생산을 해요. 그러면은 이게 순환 경제에 기여하는 게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농업 분야의 이러한 순환 경제 차원에서 배려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오늘 전혀 다뤄지지 않았는데 우리 맹 과장님께서 좀 염두에 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식품도 굉장히 중요한 또 아이템이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또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더 플로어에서 하면 정말로 마지막, 이제 마지막으로 저 뒤에 귀한 시간 내주셔서 오셨는데요. 마지막 한 분, 네네. 우리 서울대 환경대학원의 김인환 교수님. 예, 안녕하세요. 예, 제주 국제환경포럼 간사를 맡고 있고요. 서울대 환경대학원에 있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저는 환경하고 에너지가 굉장히 비슷한 것 같아요. 기후하고 에너지부 합친 것처럼. 그래서 에너지에서 가장 신재생 에너지 비율을 높이고 활성화시켰던 게 RPS 제도였거든요. 신재생 에너지 우선 구매 제도. 그래서 재생 플라스틱과 관련된 거를 의무적으로 먼저 사게 하는 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들으면서 느꼈던 거 딱 2가지만 느꼈습니다. 규제 특례와 관련돼서
규제 특례를 할 때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기업들은 이게 나중에 법제화가 돼서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걸로 하는데 과연 이러한 것들이 EU에서도 우리하고 비슷한 상황일 텐데 EU에서의 규제 특례를 통한 지속 가능한 기업 육성과 관련된 것들이 어느 정도 갭을 가지고 법제화가 되는지에 대한 혹시 통계나 그 비슷한 사례가 있으면 맹과장님 한 번 더 간단한 거 해주시고, 두 번째는 아마 KGX 문제라든가 그린 뉴딜, 녹색 문명, 탄소 중립 선도 도시 굉장히 많은 것들이 지금 환경부나 기후 관련돼서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들이 지역 단위의 어떤 선도적인 에어리어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결국은 소비자 단에서 생활 속에 주민들이 실천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제품에 있어서의 공급적인 시각과 함께 수요단, 소비단에서의 지역이나 소비자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이거를 지역별로 제가 제주 관련된 걸 하고 있어서 제주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만은 선도도시나 이런 거하고의 연계성을 좀 강화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 번 오늘 나왔던 이슈인데 이 폐기물 관리 체계가 자원순환이 활발하게 일어나기에 걸리적거린다라는 그 지적을 제가 사실 굉장히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그 나름대로도 좀 개념 정리를 좀 해보고 있었던 거를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1986년에 폐관법이 이제 제정이 됐고 92년에 재활용법이 들어오면서 폐관법을 좀 이렇게 뒤집어 엎었어야 되는데 못 뒤집어 엎고 그냥 거기 위에다 재활용법을 얹었어요. 그런 다음에 2016년에 다시 자순법이 들어오면서 또 그 앞에 두 법을 뒤집어 엎었어야 되는데 또 그 위에다가 얹으면서 아직까지도 폐기물 관리법이 좀 전체의 기본이 되는 법인 거여서 제가 사실 자원국에 올 때 내가 그거 한번 바꿔봐야지라는 포부로 왔는데 쉽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2016년에 그 R코드라고 해서 우리 폐관법의 시행규칙 별표 3개가 중요한 게 있습니다. 폐기물의 종류, 재활용 유형, 폐기물별 재활용 가능 유형, 이렇게 3가지가 지금 말씀하시는 옥죄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폐기물 하고 싶은 분들 다 못해요. 귤껍질은 뭐로만 할 수 있어라고 저희가 R코드로 유형화를 해놨는데 그 유형이 아니면 원칙적으로 안 되고 해보고 싶으면 규제 샌드박스로 가던가 순환자원 인정을 받던가 이런 특례 트랙으로 가야 되는 건데 그게 어렵다. 비용과 돈이 많이 든다. 이런 거에서 그렇게 R코드를 만든 취지가, 그게 R코드 만들기 전에는 뭘 할 수 있다는 게 명확하지 않으니까 허가권자가 웬만하면 다 그냥 안 돼요 하니까 이거는 됩니다라는 거를 명확하게 해준 게 R코드였는데 나중에는 그거를 이제 사업자들은 그것만 되게 해놨다. 나머지 건 못하게 해놨다. 이렇게 좀 허들로 인식하시는 측면이 있으셔서 요거는 이제 순환경제 사회에는 한번 바꿔줄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이유가 어떻게 하는지를 보니까 걔네들은 R코드가 R1부터 R13까지가 있고 그거는 규제가 아니라 통계 목적인 거고 R1 유형으로 재활용했다. R13 유형으로 했다. 요 목적이고 이 폐기물은 요 형태로만 재활용이 가능하다. 이렇게는 규제를 안 하고 사업 시설 허가를 할 때 허가 당국자가 사업 신청서를 보고 기술 검토를 해서 이 정도로 해서 환경적 문제가 없겠네. 허가 하면은 그냥 그게 되는 체계더라고요. 그 차이가 어떤 신뢰 사회에, 우리나라는 그게 신뢰가 아직 좀 유럽 수준까지 안 돼서 허가 당국이 뭔가 야로를 부린다든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서로 간의 신뢰가 없으니까 이건 확실하게 돼. 그 위에 건 안 돼. 이런 식으로 했던 건데 저희도 인식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순환경제 사회에는 모든 폐기물이 재활용 가능 자원이고 그러려면은 폐기물 딱지를 띄고 자유롭게 재활용 트랙으로 가야 된다. 요거는 저희도 인식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 굳어져 온 그 어떤 제도가 너무 헤비해서 쉽게는 못 고치고 한번 깊이 있는 공론화 과정을 한번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당분간은 순환자원 인정, 규제 샌드박스, 규제 특례 요 제도를 굉장히 좀 공격적으로 운영을 해서, 그러니까 파지티브 리스트처럼 되어 있는 지금 이거를 거의 네거티브 리스트, 안 되는 건 확실하게 요건 안 되고 그 위에 건 일단 다 해보세요. 이런 형태로 운영을 하는 게 저희의 일단 방침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맹 과장님. 우리 맹 과장님께서 계시는 한 굉장히 커다란 소망을 저희가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지금 5시 9분입니다. 이제 10분을 초과하지 않는 네, 했는데 오늘 우리 허 교수님 그다음에 맹 과장님 발표 잘 들으셨고 다음에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분의 우리 토론 발표자님들 잘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뭐 한다고 그러면은 우리 글로벌 산업 질서를 재편하는 것이 순환 경제인데 우리 규제의 중심이 이제 제품으로 갔다. 그래서 이것을 오늘의 그 세션을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하면 제품 설계 단계부터 순환 경제를 내재화하고 이를 전 세계 생애 주기로 관리를 하자라고 여기에 우리나라도 대비를 잘 하자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우리 한국환경관리원 포스코 환경정책 심포지움을 좀 토론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